어제 로어 맨해튼에서 발생한 4층짜리 주차장 건물이 붕괴되면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건물이 지난 2003년부터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2023-202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마감일을 3일 연장한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보석개혁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노숙자들의 주택, 쉘터, 기타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가 벌어들인 수익과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보도한 폭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에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AI를 이용한 가짜 이미지 제작 및 유포 관련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동창들의 사진을 가지고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로어 맨해튼의 주차장 건물이 붕괴돼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건물은 지난 2003년부터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되는 등 위험 수준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강전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맨해튼 주차장 건물 붕괴 사고는 주차장 2층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2층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이 1층에 있던 다른 차들 위로 덮치며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건물 붕괴가 진행 중이며 맨 위층인 4층부터 지하까지 전체 붕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과 뉴욕시경은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데 로봇개와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사고 직후 건물 붕괴 현장을 찾아 추가 부상자가 있는지를 우선 수색하고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ight next door, and we heard a big boom, and we thought it hit our building, so we went to check the windows. We immediately saw smoke. Everything was collapsed, all debris, smoke, cars were sinking. It looked like out of a movie. And I saw people running out quickly from the scene. Holy. 뉴욕시 빌딩국에 따르면 붕괴된 주차장 건물은 그레인넥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 57 N Street Realty Association 소유로 지난 1976년부터 총 64건의 안전 관련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총 6건이 미결인 상태로 남아있으며 미결 사항 중 지난 2003년 11월 25일 기록된 위험 수준의 안전수칙 위반은 당시 인스펙터가 1층의 천장 균열과 함께 콘크리트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며 건물 유지 부적합 및 실패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위반 사항으로는 2003년 출구 조명 결함, 2009년 계단 파손 및 결함, 2013년 적절한 화재 비상구가 없다는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4건 모두 시 기록에 따르면 소유주가 총 $2,550의 벌금을 지불했지만 위반 사항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They put all the minivans and SUVs, all the very heavy cars on the roof, and it's a very old building. 뉴욕시는 최근 주차장 건물은 6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 법이 통과됐으며 현재 이 법에 따라 첫 번째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 주차장이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는지와 어떤 위반 사항이 발견됐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붕괴된 건물은 맨해튼 남쪽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소재로 뉴욕시청에서 가깝고 뉴욕 증권거래소와도 0.5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페이스 대학은 기숙사와 강의실 건물의 학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건물들의 안전 점검을 위해 모든 강의와 행사들을 취소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2023-2024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 마감일을 3일 연장한 가운데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주의회와 최대 쟁점이었던 보석개혁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의 전장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상하원 지도부가 보석개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시티 앤 스테이트가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 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피고인 구금 등 보석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더 확대됩니다. 그러나 주의회는 개정안의 잠정 합의안에서 판사들이 피고 구속을 위해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위험성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보석 여부가 빈부격차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정된 보석개혁법의 본래 취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현재 보석개혁법이 상습범죄를 야기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2019년 처음 보석개혁법을 도입한 이후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보석개혁법이 지목되자 주요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의 보석 대상을 확대하고 판사에게 재량권을 차츰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개정입니다. 한편 주지사와 주의회는 협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주택 이슈와 관련해서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설립하는 계획도 협상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등의 문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노숙자 지원을 위해 6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택 지원과 쉘터, 기타 서비스 지원 등에 쓸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1억 7,12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할 것이며 수천 명에 달하는 뉴욕시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과 주택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6천만 달러가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원금은 노숙자 관련 지역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뉴욕시 노숙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과 쉘터, 기타 서비스 지원 등에 쓰이게 됩니다. 앞서 주택도시개발부는 지난 2월에는 전국 노숙자 지원에 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 지원을 발표하면서 총 4억 8천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뉴욕시에 지원된 6천만 달러 중 1,360만 달러는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에 배정됩니다. 최근 노숙자 서비스국은 망명 신청자 급증 등에 대응하면서 자금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부 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렌트 보조 프로그램인 섹션 A 지원에도 쓰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뉴욕 시형 아파트에도 6천만 달러 중 일부가 배분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집계에 따르면 2020-2022년 사이에 전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숙자는 약 3.4% 증가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한 연합에 따르면 수천 명이 매일 밤 길거리와 전철 등에서 숙박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가 벌어들인 수입과 세금 납부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이 중 바이든 대통령 내외는 작년 한 해 57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이 57만 9,514달러, 한화로 약 7억 6,40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세금 신고서를 통해 밝혀진 바이든 대통령 내외의 세금 납부 내역을 보면 13만 7,658달러를 유효 연방소득세로 납부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소득의 2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소득의 3.5%에 해당하는 2만 180달러는 경찰 노동조합을 포함한 20개 자선단체 기부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수입은 투자, 연금, 연금보험, 퇴직 계좌 및 미정부 은퇴연금 배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수당으로 연봉 4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노던 버지니아 전문대에서 영어 강의를 하며 82,335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수익은 취임 첫 해인 2021년 기록했던 61만 702달러 수입 대비 작년 한 해 3만 1,188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내외 연소득은 45만 6,918달러로 이 중 20.5%에 해당하는 9만 3,570달러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상원이 지급하는 부총리 급여는 21만 9,171달러이며 해리스 부통령의 자서전 수입은 6만 2,870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타운대 법률센터에서 근무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배우자 연봉은 16만 9,665달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리스 내외는 연소득의 5%에 해당하는 2만 3,000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선거 사기 주장을 퍼뜨리며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되풀이 보도한 폭스뉴스가 개표기 업체에 1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배상액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으로는 미 역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하자 28개 주에 투표와 개표기를 공급한 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가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도미니언사가 개표기를 악의적으로 조작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은 표를 바이든 대통령 표로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They were flipping votes in the computer system or adding votes that did not exist. So much for those claims that voter fraud never happens. Of course it happens. At the center of it all, Dominion voting systems. Are they the culprit here? 이에 도미니언사는 폭스뉴스의 가짜뉴스로 자사의 이익과 신뢰,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1년 1월 폭스사에 16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곧바로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지난해 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스뉴스의 경영진과 유명 진행자도 선거 조작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는 내부 이메일과 증언 등이 최근 공개됐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폭스뉴스는 대선 조작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보도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2년 만에 소송전 끝에 한화로 1조 원이 넘는 7억 8,759만 달러 배상금에 합의한 후 폭스뉴스 측은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면서도 도미니언 측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7억 달러가 넘는 이번 합의금 규모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역대 명예훼손 사건 중 사상 최대 수준으로 폭스사와 도미니언사 간 합의는 언론들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금은 폭스뉴스의 지난해 수입 29억 6천만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이번 배상금 지급으로 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폭스뉴스는 또 다른 개표 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과의 두 번째 명예훼손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폭스뉴스에 27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여전히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체포되는 가짜 AI 사진이 유포돼 혼란을 준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뉴욕에서 한 20대 남성이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창들의 사진을 가지고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 음란 사이트에 게시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가짜 이미지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강점희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거주 중인 22세 남성이 12명 이상의 미성년 여학생의 이미지를 가짜로 조작해 외설적인 사진을 만들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온 혐의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포드에 거주 중인 22세 패트릭 캐리는 중고등학교 때 알았던 동창이나 또래 여학생 최소 12명의 얼굴을 음란 이미지와 조작해 딥페이크하는 방식으로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캐리는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에서 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던 여학생들의 얼굴을 복사해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조작하는 식으로 허위 정보를 만들었으며 이런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해당 여학생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까지 함께 음란 사이트에 게시해 피해자들이 괴롭힘과 위협에 시달리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앤 도넬리 나소 카운티 지방검사는 범죄자 캐리가
여학생들의 이미지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보했으며 대부분의 이미지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이 중고등학생 때 찍은 사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 검사는 아직까지 뉴욕주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급증하는 가짜 이미지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시민들을 피해자로 몰고 가는 가짜 이미지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따라 캐리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최대 7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선고받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하면서 중소은행의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애플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평균 저축성 예금보다 10배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고금리 저축 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아이폰의 월렛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를 만들고 미국의 여타 은행과 달리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나 최소 예금, 최소 유지 잔액 등의 요건이 없습니다. 저축 계좌를 열면 데일리 캐시가 저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계좌는 월렛 앱 내 대시보드로 관리할 수 있고 자신의 이자와 계좌 잔액을 추적하거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좌 최대 잔액은 25만 달러이고 이용 지역은 미국으로 한정됩니다. 4.15%의 금리는 FDIC가 집계한 미국 내 저축성 예금의 평균 이자와 비교해 11배로 금융시장 전반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판사 로안 윌슨의 임명안이 주 상원에서 40대 19로 가결됐습니다. 윌슨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노동 및 환경 문제 전문 법관으로 뉴욕주 최초의 흑인 대법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애초 호컬 주지사는 2달 전 라틴계 판사 헥터 라살레를 주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지만 주 상원 의원들은 라살레가 반낙태, 반노조 성향을 보이는 등 지나치게 보수주의자라는 이유를 들어 임명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윌슨 대법원장은 뉴욕주 최고 법원인 항소법원에서 16,000명에 달하는 대법원 직원들의 수장으로 활동하며 30억 달러에 달하는 주 법원 예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갖게 되고 항소법원의 주요 판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023년 뉴욕시 최고 식당 100곳에 한 식당이 6곳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음식 평론가 피트 웰스가 꼽은 2023년 뉴욕시 최고의 식당 100곳에 소개된 한 식당은 맨하탄 로즈힐의 아토믹스, 웨스트빌리지의 제주 누들바, 미드타운의 초당골, 코리아타운의 윤해운대 갈비, 이스트빌리지의 모교, 퀸즈 플러싱의 마포 숯불갈비 등 6곳이 뽑혔습니다. 이 중 뉴욕타임즈가 별점 3개를 준 식당은 아토믹스 1곳, 별점 2개는 제주 누들바와 초당골 2곳입니다. 인터넷 정보업체 소셜 캣피쉬의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의 피해 규모가 총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보다 138%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과 비교하면 9배나 늘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약 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정부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데이팅 앱 사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돼 관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맨스 사기 규모는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맨스 스캠에 가장 흔히 사용된 거짓말은 내가 또는 가족이 아프다, 다쳤다, 수감됐다, 그리고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어서 해외 파병된 군인이다, 중요한 물건을 옮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